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의 뉴스 공감의 이기상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유는 결승선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한 수험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래퍼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던데요. 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무슨 결승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번 넘어야 할 인생의 수많은 허들 중에서 가장 떨리는 첫 허들을 무사히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고 또 격려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3 수험생이라는 이름의 이 부담감과 무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까지 달려온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모저모 살펴보겠고요.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지지율 격차로 위기감이 더 불안해지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픽 인터뷰에서는요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직접 모시고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특징과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을 통해서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수능 치느라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오늘도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그리고 배봉환 전 경향잡지 편집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수능 이야기 해야겠죠. 가장 큰 사안이 아무래도 이제 시험 난이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이런 얘기 많죠. 네. 예, 일단 국어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그래요? 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에 이제 지난해와 올해 수능은 출제 체제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난이도를 직접 비교해 말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서 올해 선택 과목이 처음 도입된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네. 이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해서 출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어와 수학이 공통 과목이랑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 구조로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고르더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출제했다 이런 설명이고요. 네. 앞서 6월하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과목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표준 점수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픽 인터뷰에서 잠시 후에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 모시고 수능과 정시 지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배 편집장님 수능 관련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늘 개그한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예, 뭐 오늘 지금 이 시간 같으면은 지금 5시 04분이니까 아마 제2 외국어 뭐 한문 시험이 있고 45분쯤이면 수능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끝나고 나오면 그래도 여러 가지 또 후회 감정도 들고 그러지만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그동안 산삼처럼 귀한 대접을 고3은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부모님들도 좀 편안하게 집에서도 또 TV도 켜실 수 있고 이러니까 서로 편안하게 가져가고 즐기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사철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제5의 계절 입시철이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그 이제 입시철이 지났으니까 정말 이제 따뜻한 봄날만 기다리시면 되니까요. 그러기를 바라고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지난번 절두산 성지에 100일기도 한다고 어머니들이 그 촛불이 정말 네. 노랗게 네, 비치고 네. 그런다고 하는데 뭐 거기가 또 영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절두산 성지가요? 네, 뭐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뭐 늘 또 하는 얘기로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수석한 친구는 뭐 과외 없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그 얘기 또 나오고. 하시겠죠. 예. 네, 뭐 어쨌든 아. 우리가 뭐 공정한가 뭐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 또 입시 얘기 나오면 여러 가지가 할 말들이 있겠지만 뭐 또 후보들이 또 좀 전에 또 다룰 거고요. 어쨌든 할아버지의 경제력, 뭐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뭐라 그러죠?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이죠. 네, 맞습니다. 뭐 했는데 다들 고생하셨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도 너무 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얀 종이 한 장을 세 글자를 줄이면 백종원이라는데 이분도 사실은 사회복지사 나와가지고 지금 외식 산업에 뛰어들어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네네. 정말 미래는 열려 있기 때문에 수험생 실망하지 말고 정말 오늘 기분 좋게 수능 끝내고 오늘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이제 수험생들 어머니 보면은 네.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 아이들이 좀 최선을 다하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공부한 거 다 보여주고 나올 수 있게 네.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수능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 대선 주자들은 이 수능과 관련돼서 지금 어떤 공약들 가지고 있죠? 아직 이 수능과 관련해서 공약이 확정돼서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그제 3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수능 2회 실시, 수시 단순화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내신으로만 단순화하고 수능은 2번 실시한 뒤에 고득점을 반영하다가 네네. 점차 자격 시험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뭐 미국 뭐 SAT 같은 그런 예. 느낌이네요. 예. 그리고 같은 날 이 안철수 후보도 교육 관련 공약 발표했는데요. 안 후보는 수시 전면 폐지,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 전면 전환,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그리고 전형 그 수능과 내신을 반반씩 반영하는 전형으로 나누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조국 전 장관 사태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시 확대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수능은 뭐 공약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그 교육 공약, 저도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선 지금 후보들도 사실은 다 뺑뺑이 세대지 않습니까? 중고 뺑뺑이로 들어갔고요. 네. 대학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본고사를 쳤는데 어쨌든 그런 세대에서 지금 교육이라는 게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지만 늘 그때마다 문제는 부각이 되고 있고 정시냐 수시냐 이것도 농어촌이나 이런 데서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떨어지는 쪽을 좀 배려하는 차원의 수시가 생겼다고 보는데 또 뭐 점수만으로 한번 가보자 뭐 학생부가 이런 문제가 있다 당연히 문제는 또 나오겠죠 뭐 이런데 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아까 정책은 지난번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학자금 대출 뭐 이자 지원이라든지 네네.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뭐 어떤 학자들은 전문대 99%가 다 사립대인데 우리가 국가 기술 인재를 앞으로 양성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너무 뭐 번듯한 대학 나온다고 똑같이 일을 또 더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쪽은 정말 지원을 100% 해줘가 무상교육을 시켜서라도 하자 이러면 또 사회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주장들도 나오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 100년대긴 교육이 정권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보다는 그 디테일한 면에서 자꾸 악마는 디테일했다 그러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을 손질함으로써 자꾸만 분란이 생기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입시에서 저도 뭐 본고사 때 그 참 압박감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제도적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에서 들어가긴 쉽고 나올 때는 어려운 미국의 대학이라든지 뭐 유럽의 어떤 대학들을 네네. 좀 우리가 하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일단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정리해서 나올 때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정답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으로 나타난 결과 있었고요. 그러니까 윤 후보는 좀 내리고 이 후보가 3%포인트 정도 올라서 좀 격차가 줄어들었고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까지 뭐 10%포인트 차이 나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위기감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민주당 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장경태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한 초선 의원 가운데 한 분이죠.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컨벤션 효과라고 하기에는 장기화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힘 경선 직후에 25개 이상의 많은 여론조사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반정부 정서 등을 포함해서 그 여론조사가 어부바 지지율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 초반이기 때문에 유능한 행정가인 이재명 후보의 면모가 점차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약들이 많이 발표될 텐데 네. 이에 반해서 이 민생 현안을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청약통장, 부정식품 발언이라든지 노동 이슈를 모르는 120시간 발언이나 네. 정규직, 비정규직이 차이가 없다. 혹은 역사의식이 부재한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헷갈려한다든지 이한열 열사를 부망징 열사라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15일 장경태 의원을 포함해서 초선 의원들이 선대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좀 현장성을 잃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차원의 문제 제기였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어떤 결단을 좀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했는데요. 이 홍준표 후보조차 앉지 못한 윤석열 캠프와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넓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보다 낮은 선대위를 구성해야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다양한 부문의 이 인사들이 더 많이 어우러져야 보다 더 넓고 더 낮은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해찬 전 대표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해찬 전 대표께서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우리 선대위의 상임 고문님이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혹은 또 적절한 우리가 원만하게 잘 또 진행이 되면 또 상임 고문으로서의 자문 역할을 계속해 주시려 보고요. 그 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비대해진 선대위를 원인으로 꼽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또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의 어부바 지지율이 상승세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도 탄탄합니다. 레임덕은 없고요. 저희가 20대 대통령 후보를 볼 때 현 정부가 아닌 미래 정부의 비전과 가치를 꼼꼼하게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미래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갈지 그 부분도 함께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어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혹은 건설 중단된 원전을 다시 짓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현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국민께서 다 기억하실 텐데요. 2017년 전쟁의 위협까지 갔던 동아시아에 우리 2018년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3번의 북미 간 정상회담, 또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9.19 합의가 군사 합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한미 동맹의 결과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윤석열 후보가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미국 정부와도 당연히 상의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해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블랙아웃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제9차 전력 기본 계획을 보면요. 네. 현재 전력량의 25%가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40%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2034년까지 원자력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현재 25%에서 24%로 1% 정도 차이고요. 오히려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5% 정도인데 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36%로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5년 뒤까지도 계속적으로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에만 의존해야 되는지 이 부분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분 중에 한 분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대단히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이재명 후보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30을 비롯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하면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응들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가 좀 크다는 건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청약 통장도 모르면서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기본주택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공적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제도 설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약 발표 때 이런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시리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죠. 장경태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에 주변에서 또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대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방금 인터뷰 들으면서 이제 또 상대 진영마다 이렇게 얘기가 다르잖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본인이 들으면 또 상당히 또 기분 나쁘겠죠.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서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선이다. 최악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우리 시모님 한 분은 저한테 우리 단톡방에 글을 올렸던데 요새 김장철인데 배추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주 노동자 인력이라든지 그 수확철에 동원되는 그런 분들이 못 들어와갖고 농촌에서는 배추 뽑을 사람이 없는데 이번 선거도 뽑을 놈이 없다. 이렇게 놈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또 술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성복 씨 그날을 인용하면서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런 좀 쓴소리를 했는데 네. 역시 어떤 양 진영 모두 지금 정말 더 겸허히 자기를 돌아보고 좀 더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어떤 비난 이런 쪽으로 가서 에스컬레이트 되기보다는 어쨌든 정책을 펼쳐가지고 맞대결을 하고 그리고 정권 심판이라든지 너무 코드를 또 만들어서 예전처럼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정말 좀 더 보기 좋은 국민을 기분 좋게 하는 그래도 뽑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야 김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내년이면 3월 9일이면 김장을 또 하게 되는데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올드보이들도 또 기환을 하고 김한길 씨가 또 들어왔다고 그러죠. 국민 소통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국민과 소통하는 그 양 정당들이 좀 더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종전선언 관련된 속내가 계속해서 궁금해했는데 예. 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논의가 매우 만족스럽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뉴스 속에 좀 두 가지 사안이 끼어 있는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참석을 했고요. 미국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일본은 모리다키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3자 협의를 했습니다.
이 3자 협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웬디 셔먼 부장관이 발언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관심사는 이 종전선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최정건 1차관이 얘기를 해서 예, 또 상당히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웬디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주 건설적이었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다만 이 시기나 견해차가 해소됐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질문에는 논의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을 아끼는. 네, 그러면서도 뭐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외교와 대화로 비핵화 문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가 하나 더 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웬디 셔먼 부장관 발언만 소개를 해드렸죠. 네. 원래 기자회견을 한미일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돌연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유는 이 김창률 경찰청장이 그제 16일이죠.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어요. 오. 네. 그걸 문제 삼고 예. 기자회견에 불참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종전선언 등 이번 3자 협의 주요 내용에서는 이견은 없었지만 한일 양국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열린 한일 외교차 간 협의에서도 일본이 김 청장 독도 방문을 언급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네. 청와대도 관련 입장 밝혔습니다. 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일본 측이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적 어법상인 걸 고려하면 좀 불편함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같이 거기 기자회견에 나올 뻔했는데 예. 일본이 빠지게 된 거죠. 예. 그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정전 우리 계속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전선언 정말 종전에 했던 선언과 뭐가 달라? 뭐 종전선언이니 또 이런 말을 할 분이 있겠지만 우리 이 정부 들어서도 해마다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 투스텝 로드맵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건설적이고 일본은 당연히 미일과 서로 경제 군사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 뭐 자기 목소리를 그 미국의 힘을 얻고 내는 것 같은데 일본인이 뭐 칼을 먹었는데 맛있으면 와카리 맛있다 뭐 이런다는데 와카리 맛있다. 요 발음 그대로예요. 이게 일본 말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네. 뭐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럴 상대는 아니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돼도 사실은 정말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국제 정세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면서 이 로드맵을 따라서 충실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맹 기자 이 마지막 소식 빠르게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고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 느는 만큼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라는 지시도 함께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 많이 불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한편 동시에 좀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5시 브리핑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뉴스 초이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혜은 아나운서. 예. 네. 본인 이름을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혹시 경찰차 타보신 적 있나요? 경찰차요? 네.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좀 와일드하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경찰차를 못 타봤네요. 저는 사실 한번 타봤는데, 그래요? 네, 한번 조금 무서운 상황이 생겨가지고 오. 연락을 해서 한번 타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경찰차를 타보신 분 중에 이날, 바로 오늘 타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능. 네, 수능 때문인데요.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면서
열심히 3년 내내 수능 시험을 준비한 탓일까요? 너무 긴장을 한 탓일까요? 수험표를 놓고 오거나 또 수험장을 잘못 찾거나 하는 일이 매년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경찰관 분들이 올해도 함께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찰관이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거나 또 수험표를 찾아다 주는 등 사례가 185건이 있었는데요. 서울 구로에서는 신분증을 챙기지 않은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서 가져올 수 있게 조치를 해줬고요. 네. 대전에서는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험표를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 화순에선 버스를 대절해서 수험생 194명을 태우고 시험장으로 가던 중에 교통체증으로 늦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네. 다행히 경찰이 시험장까지 에스코트를 해줘서 무사히 다들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경찰 이야기는 아닌데요. 부산 남구에서는 시험용 손목시계를 놓고 온 학생이 입구에서 속상해했대요. 그때 이제 응원을 왔던 부산 남구청장이 자기 시계를 풀어서 학생에게 준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 학생이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넌 시험 대박 나라. 야.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산 남구청장님, 네. 네, 멋진 또 행동을 하셨네요. 네. 이게 옛날부터 7, 80년대 그 학력고사 보던 시절부터 오토바이 타고 가고 네. 경찰차 타고 뛰어들어가고 이 장면은 늘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오늘만큼은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수험생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날이잖아요. 학생들의 등교 시간도 늦춰지고 또 주식시장도 더 늦게 개장을 하고요. 오늘 하루 수험생들 그리고 그 부모님, 경찰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누리꾼들의 응원도 좀 보태볼까 합니다. 네. 일부러 수험표 놓고 간 건 아닐 테고 마음 졸였을 텐데 다행이다. 누군진 몰라도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다들 살면서 하는 실수 그냥 수능날 한 것뿐이다.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잘 치길 이라면서 덕담을 건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먼 훗날에는 또 추억이 되어 있겠죠. 큰 네. 추억이. 내가 그날 경찰차 탔잖아 이러면서. 자, 이번에도 또 수험생 관련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의 무게감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경찰관들도 고생하시고 택시기사님들 미담도 많이 쏟아진다는 게 이 시험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좀 힘든 수험생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게다가 정확한 성적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학 합격 통보를 받기까지의 시간도 좀 걸리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불안이나 부담감이 지속되는 수험생이라면 청소년 상담 1388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부담이 되면 카톡 메신저, 문자, 온라인 방식 등 원하는 형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꼭 수능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138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혹시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번호 청소년 상담 1388 알려주시면 또 그 한 개인에게는 큰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결과가 어떻든 절대 끝이 아닙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요즘 90년대생, 00년대생 이런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MZ세대라고 MZ세대. 하잖아요. 예. 좁게 보면 2030, 넓게 보면 2040까지 MZ세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다 보니까 회사 조직을 살펴봐도 임원보다는 사원들 가운데서 찾기가 훨씬 쉽죠. 네. 그런데 81년생 젊은 여성 CEO가 이 탄생했습니다. 소식 아주 새롭더라고요. 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인터넷 포털 2대장 중 한 기업인 네이버를 이끌게 된 겁니다. 네. 주인공은 올해 40살의 최수연 씨인데요. 최수연 씨는 네이버 홍보 마케팅팀에 입사한 뒤에 변호사 자격증까지 딴 인재라고 합니다. 이런 최수연 씨가 네이버의 신임 CEO가 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능력만 있다면야 나이, 성별 무슨 상관인가 라면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또 젊은 CEO로서 능력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구름 위의 산책이 아니라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굽어볼 줄 아는 그런 CEO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네. 81년생 그러니까 어리다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그래도 지금 40이 또 넘으신 분이기도 네, 해요. 예, 그렇죠. 어쨌든 여성 CEO 그리고선 또 비교적 나이가 어린 CEO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잘 굽어볼 수 있는 그런 CEO, 젊은 CEO가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잠시 후인 오늘 오후 5시 45분 모두 끝이 납니다. 올해로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수능이지만 전국 51만여 명의 이 수험생과 부모님들 속이 다 후련하실 것 같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또 대입의 시작이라고 하죠. 수시 전형의 경우엔 면접과 논술 시험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수능 성적 위주인 정시 전형도 같은 수능 점수로 이 또 대학 학과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지원 전략을 또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 오늘 직접 모시고 올해 수능의 특징 그리고 또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들 뭐 한창 마무리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5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연계 쪽 수험생들은 이미 4시 37분에 끝났고 네네. 지금 이제 제2외국음이 선택, 즉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문계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 과목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등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 자,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현재 이제 시험 자체가 교시가 끝나고 나서 1시간 후에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네. 3교시인 영어가 제가 지금 이 장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네네. 아직 분석은 안 끝났습니다. 아하.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을 보면은 평가원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 기조하고는 일치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의 수험생들이 이제 느끼는 금년도 수능은 지금 아시듯이 선택형 수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문 자연이라는 성격이 대학의 선택 학과 쪽에는 남아 있지만 시험 자체는 이제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깜깜이 수능이라. 네네. 그러니까 즉 12월 10일 날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입시기관에서도 이제 정확한 점수 누적대를 만들 수가 없고 그때까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점 점수 정도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근데 이제 우선 1, 2교시 국어 수학을 보니까 네.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는 국어는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그래요. 그러나 수학은 어렵고요. 음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시험, 지난 9월 모평하고 본다면은 국어는 지난번에 거의 뭐 1등급이 98점. 그러니까 시험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그러니까 물수능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네.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첫 교시에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당혹을 했을 텐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일선에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공통적인 과목하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국어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보다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9월 달보다도 어렵고 다만 미적분만 비슷한 수준. 아하. 그렇게 본다면 이제 3교시 영어는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 6월, 9월 달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본다면은 네. 올해 국영수는 대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려운 수준이 된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사탐과탐은 과목이 여러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목의 난이도가 이제 들쭉날쭉하니까 네네. 뭐 크게 그 난이도에 따르는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진 제2외국어 및 이 한문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사탐의 인문계 쪽에서 이제 사탐의 기능을 대체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절대평가되면서 그런 기능이 상당히 거의 없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금년도 시험은 국영수 쪽에서 좌우하게 되는데 보통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 인문계 뭐 국어와 뭐 영어 내지는 수학했는데 올해는 인문계에서도 네네. 지금 특히 상위권에서도 이제 경상 계열을 가는 학생들 네네. 이런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이제 선택 과목을 대부분 택하는데 네네. 이 미적분을 인문계 쪽에서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도 있고 자연계 쪽에서 미적분 가지고 인문계 쪽으로 도로 가서 시험 치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등급을 따진다면은 지난 6월, 9월에도 그랬지만은 이 미적분 선택자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결정적으로 표준 점수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고난이도 문항은 좀 피했고 대개 이제 중간층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래 본다면은 아주 잘하는 학생과 좀
덜 잘하는 학생 간의 격차는 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네네. 아, 사실 그 오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그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170여 명에 네, 그렇죠. 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이게 수능 볼 때 그날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 늘 하는데 이 코로나를 이제 그날 맞이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시험이 끝나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미리 위안을 줄 수는 없는데 네.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우려가 된다면은 이 학생들은 작년에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완벽하게 받지 못한 학생. 그러니까요. 예. 작년에도 재수생 간의 격차가 상당히 컸는데 올해 역시 뭐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달라진 학생들은 더더욱이 이제 어려운 과정을 그럼요. 겪었을 예.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시험을 어렵게 치렀을 때 올해 수능이 어려움으로써 표준 점수의 크기 차이는 크지만은 그 간격은 좀 조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시험을 지나치게 잘 쳤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못 쳤다고 너무 하지 말고 일단 깜깜이 수능이지만 시험 치르고 나와서 곧 가채점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 가채점에서 등급을 따져서 수시에서 최저 등급 정도를 가늠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수시 도전하면서 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문과 이과를 통합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문이과가 통합된다는 거 이게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교육 과정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2022학년도 학생들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진짜 어떤 실험의 기회가 돼 버렸어요. 네네. 근데 지금 대학에는 문이과가 확실하게 구분돼 있거든요. 수능만 지금 통합으로 되는데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도입해 가지고 하니까 네. 선택 과목에 대한 그 문제 이런 문제들의 그 영향 네네. 그 자체가 그대로 잔존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이런 시험의 형태는 좀 늦춰졌었으면은 아하. 수험생과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장을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거는 좀 늦춰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고 다들 좀 혼란스러웠죠. 많이 혼란스럽죠. 예. 이게 수능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당장 수시부터 달려가서 네. 시험을 치르는데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전체적인 누적 분포대가 어느 정도 예상점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시를 갔을 때 성적이 잘 나왔으면 포기도 할 수 있었고 네네. 또 수시 같은 경우에 자신 있게 또 수시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런 부분에는 어렵습니다. 네. 올해 수능에서는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감소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EBS 연계율을 축소시킨 이유가 어떤 걸까요? 학교 현장을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고 그 취지는 뭐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EBS라는 어떤 그 특정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학생들의 공부 방식이 그냥 반은 외워지는 그런 형태의 물론 수능이 지금 많이 변환됐지만 이런 측면에서 사실 50%는 낮추니까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했고 그래서 또 시험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목적한 바는 좋은데 결과치에서는 거기서 당혹스러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네. 영어 아직 분석이 안 나왔지만 제가 벌써 예측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어렵다. 그거는 EBS에서 50% 다운되고 연계되는 문제가 거의 찾아보기 네. 어렵. EBS 연계율을 낮춘다라는 것이 학교의 정상화. 그거는 뭐냐면 이게 연관이 잘 될까요? 예, 어떻습니까? 교과서에 의해서 선생님의 지도하는 그 준비된 교환에 의해 가지고 네네. 과거에는 많이 의존을 했는데 네. 이제는 EBS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의 각각의 그 기능들을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상쇄됐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다운시키니까
학교로다가 이제는 앞으로다가 의무와 공을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음흠. 봅니다. 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원화. 예, 여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걸까요? 이제 공통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기능에 의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이제 계열도 없어졌지만은 거기서 선택해서 자기가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해서 공부하고 그걸 평가받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 점수, 이 표준 점수를 만들어지는 기능은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원밖에 몰라요. 네네. 평가원도 마지막 단계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역시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지금 시대가 지금의 이 현재의 학생들 상황에서는 아쉬움들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시험이 끝나면 각자 이 채점에 들어가겠지만 평가원이 산출한 성적표와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과거에는 학생들이 시험 치르면 원점수 잘 치르면은 내 그 과목에서는 정확하게 대개 어느 정도 수준인 걸 알 수 있고 내가 잘 쳤다 못 쳤다 할 수 있는데 선택 과목이 도입됐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출제 난이도에 따라 선택 과목의 점수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표준 점수 나오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 결과를 가지고 너무 확신하거나 자만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일단은 이번 가채점 결과는 각 과목의 이 등급별 원점수 그 수준만을 가늠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뭐 평소보다도 수능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도 있겠고요. 네, 또 안 나온 친구들도 있겠고요. 예. 예. 각각의 경우에 따른 어떤 대학 입시 전략은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등급에 의해서 자기 수준을 조금은 가늠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학교에 또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시험을 잘 치르고 한 경우에는 수시에 도전했던 쪽에서 하향했던 대학과 학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돌려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 쪽에서 내가 충분히 정시를 가더라도 손해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쪽 그쪽에는 적극적인 도전 자살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정시 쪽에 준비를 차곡차곡 해두다가 12월 10일 날 이후에 네. 결정적인 자기 진로를 챙겨가지고 간다면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제 논술 고사가 예정되어 예. 있는데요. 뭐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비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글 쓰는 논술 쪽이 많이 있고요. 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또는 과학에서 풀이하는 논술이 되죠. 각각의 특성인데 이제 대개 인문 자연의 구분도 있지만은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에서의 논술 출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대비하는데 논술 치르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좀 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지키는데 당장 내일과 모레 또 준비하고 이제 모레 글피 준비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날 논술 치르는 대학에 대한 바로 마무리. 네. 그래서 대학별로 논술을 지도하는 곳에 지금 지방에서도 바로 수능 끝나고 바로 올라오는 학생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흔들리지 말고 네. 대학에서 올해 특히 제시됐던 문제들, 그다음에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좋고 아마 못 올라오는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네. 최종적인 마무리를 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준비하면 될 겁니다. 수험생들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네. 또 근데 다 같이 힘들었죠. 네. 특히 저는 재수하는 학생들보다는 고3 학생들한테 위로와 격려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네. 학교에서 대면 수업들이 많이 중단이 됐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고3 학생들이 재수생들과 견줬을 때 불리한 성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할 겁니다. 그러나 나오는 점수가 있어도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 이 과목별로다가 이 배점 자체가 틀리고 가중치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점수라도 대학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역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님과 함께 2022학년도 수능 특징에 대해서 또 향후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한 세상 속 이야기, 세상 속으로. 네, 오늘 세상 속으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11월은 가톨릭교회에서 위령성월로 기억을 하고 있죠. 삶과 죽음은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삶이 다양한 만큼 죽음도 참으로 다양하고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 다양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뵙는 분이기도 한데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든 죽음이 다 안타깝고 또 원통하고 죽음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호상이란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세 많이 드셨어도 뭐 예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70대 중반 80대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정말 100세의 시대가 됐고 맞습니다. 100세 넘어서 병원에 안 다니시고 편안히 주무시다 가시면 호상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요즘에 정말로 뭐 90살 넘으셔도 건강하신 어르신들 많고요. 이제 정말 100세 시대에 접어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산 사람과의 이별이니까 어떤 죽음이든지 슬프고 뭐 원통하고 생각해 보면 괴롭고 이런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죽음이 원통하고 아쉽습니다. 근데 특별히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죽음 같은 거죠. 지난주 청취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만나셨던 김용균 씨 어머니가 네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마 네.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산업 정책을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이 앵커는 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죠? 좋아요. 네. 예. 저 한국에서 사는 재미 중에 하나가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보는 거 같은데 예. 하여튼 전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사람 죽이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좀 더 심하지 않는가? 외국 드라마도 많이 보다 보면 아니 오징어 게임은 455명을 죽이는 네? 중간에 죽는 사람도 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네. 1년에 대한민국에서 피살되는 사람들 살인 사건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대략? 생각해 보질 못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살인 사건 네네. 어,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몇천 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몇천 건일 것 같고 더 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경찰 통계를 보면 매년 한 80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800건이 실제 사람이 죽는 건 아니고요. 범죄 중에 살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가 나오고요. 아하. 뭐 자살 방조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수는 아직 미치지 않은 거고 기수는 이미 한 건데 살인 기수 사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건만 따지면 2019년 통계로 한 해 동안 22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남의 목숨을 해치는 게 225건이니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 사건이 적게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본하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떠냐 하면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 인구 네. 10만 명당 피살자 숫자 이런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네네. 통계가 매년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한국보다 한 7, 8배 정도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 유럽 대체적으로 5배 정도 서유럽의 경우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로 가면 네네. 정말 심각한데요.
인구 10만 명당 피살자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100배가 넘는 나라도 있어요. 100배씩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라의 명예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어떤 네. 나라에 가면 네. 피살당할 가능성이 100배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네. 실제로 물론 그 200여 건의 살인 사건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하지만. 아주 심각한 또 국제적으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우리 네, 심각한 건 저는 좀 다른 죽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는 뭐 경찰력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이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영균 씨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산업재해 같은 건 아주 심각합니다. 방금 네. 살인 사건이 225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산업재해는 같은 기간에 855명입니다. 매일 2.3명이 죽어가요. 근데 이게 통계가 또 좀 허점이 있는 게요. 네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네네. 통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처리가 돼야만 산재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안 되는 처리 경우가 자체가 안 되는 거.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가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이런 통계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인 후진국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다. 네. 혹은 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아까 얘기했던 뭐 오징어 게임도 얘기 나오지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네. 앞서가고 있는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위치인데 이 산업재해 얘기는 참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죠. 살인 사건을 잘 막는 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거. 네네. 범죄 검거율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뭐 비교적 안전한 나라다. 뭐 이런 소리도 비교적 나오고. 안전이 아니라요. 네. 안전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전한 나라죠. 치안은 잘 돼 있는데 사람이 치안이 부재해서 이를테면 살인 등으로 죽는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게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재해는.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나라 따라가면 되는데 영국이 대표적으로 잘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의 목적은 전부 다 돈 버는 거잖아요. 네.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나라 돈은 한 30억 원씩 물린다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뭐랄까 그 회사 매출의 뭐 20% 이런 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물리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나지 않도록 애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이게 되고 그 결과가 이제 좀 더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자살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숫자 225를 기억하시면 자살로 같은 기간에 죽는 사람은 13,799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자살과 타살이 61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무려 61배가 많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자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모든 나라와 비교해도 하여튼 통계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태어나서 20년 동안은 어느 나라나 보통 국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사망 원인 1위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네. 태어나서 20년 동안은 사고가 아니면 잘 안 죽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전반부 10년은 사고가 사망 원인 1위가 많은데 후반부 10년 곧 1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에요. 네. 매년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건 너무나 끔찍한 신호고요. 너무 슬픈 얘기죠.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2014년이에요. 언제인지 아실 것 같죠? 세월호입니까? 네, 세월호 참사 때만 사고로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2013년 1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2014년은 사고였지만 2015년 다시 이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가 된 겁니다. 20대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에요. 20대가 지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좋은 나이인데 네네. 20대 사망자의 무려 54%가 자살입니다. 네. 30대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자살로 죽어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고요. 사망 원인 1위는 아니더라도 노인 자살도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가 네.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1등이 당연히 대한민국이요. 창피하지만 2등인 나라보다 노인 자살률이 10배가 많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계 1등과 세계 2등의 차이가 10배가 난다는 건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뭐 자살이 심각하다는 건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고요.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부터 뭘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답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에 있습니다. 네. 1991년 30년 전쯤에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 해에 3,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없어진 거거든요. 대폭 준 겁니다. 왜 줄었냐면 여러 가지 노력을 국가적으로 기울였어요. 앵커께서도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이런 거 들으셨죠? 네네.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팁도 알려주고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교통사고 잘못 내면 범죄가 된다고 해서 단속도 했고요. 음주운전 단속 같은 거 세게 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과속 단속도 예전에 어떤 지점에서만 했는데 요새는 구간 단속이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과속 차량을 줄이게 되는 거고요. 또 건널목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만 있다가 어떤 경우에 횡단보도도 없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는 있네요. 그쪽에서는. 횡단보도 네. 만들고 횡단보도 만든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신호등을 만들고 그러면 보행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적으로 역량을 투입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13,000명이란 너무너무 끔찍한 매 13,000명이 죽는 상황에서 지금도 끔찍하지만 네. 그래도 10,000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 관심을 모으면 얼마든지 지금 13,000명 죽는 걸 5,000, 3,000으로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래야 합니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상 속으로 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숨통 같은 게 있고요. 네. 각자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국가적 역할을 해서 다른 오명은 모르겠는데 자살로 너무 많이 죽어가는 나라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죽음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아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세상 속으로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위령선언을 맞이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수능 이야기로 가득했는데요. 늘 수고한 만큼 결과가 정당하게 돌아오는 그런 공정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